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마음.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술의 둔꾀에서 요 3회짜리 같은 경우 뭐라고 썼냐면은 증록무라. 사람이 짐승 사냥을 하는데 몰입꾼이 없다라고 해요. 증록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요게 음효로서 양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효라고 하는 것은 재질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양자리에, 양이라는 것은 여기 양자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뜻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사면은 재질은 약한데, 네? 자기 능력은 약한데 뜻을 강하게 하고 있다. 지나치게. 자기 역량에 맞지 않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재질이 약하지만 뜻을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맞게 뜻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른 자리를 얻은 것이고, 여기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뜻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하다. 예. 그러니까 모든 64卦 설명하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설명 방식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알고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다음에 여기 이제 응. 예, 응이라고 하는 글자. 응은 부부간이라든가 군신간, 주객간의 관계처럼 상괴와 하괴 간의 상호 호응함을 뜻한다. 서로. 예.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내괴와 외괴가 있는데, 내괴의 초요자리, 여기 초요자리가 외괴의 초요와 응이 돼요. 예, 응이 되는데 이렇게 음양으로 돼 있을 때, 이 음양으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발을 정자 써가 정응이라고 해요. 정응. 근데 여기 3회짜리는 뭡니까? 3회짜리는 여기 2호와 5호도 음양으로 돼 있죠? 음양으로 돼 있어요. 3호와 상호는 같은 음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응이 못 돼요. 여기 같은 음끼리 같은 양끼리 돼 있을 경우에는 뭐라고 쓰냐면 원수적자를 써가지고 적응이라고 해요. 아니 뭐야 이게? 아유 참나 원. 이 원수적자, 네 원수적자 적응이라고요.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정은 처한자 뭐야 이게 응 하도의 생성수가 상응하고 기우수가 상비하므로 64卦 384의 효도 모두 응이 있고 비가 있다. 卦에서는 대성卦에서 내卦의 초효와 외卦의 사효가 응이 되며, 내卦의 2효와 외卦의 5효가 응이 되며, 내卦의 3효와 외卦의 상효가 응이 된다. 이때 서로가 음양으로 응이 되어야만 합의되므로 이를 우리는 정응이다 또는 도울상처 써가지고 상응이다, 서로 상처 써가지고 상응이다 라고 하고, 또 같은 음끼리 같은 양끼리의 음으로 관계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한다. 예. 상응자는 마음을 함께하니까 동지의 상이요 부부 배합의 상이요 주객이 상대하는 이치다. 따라서 뜻을 합하면 상응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이란 진실로 변동함이 많고 고난때가 많으므로 상응에서 얻을 바가 있고 또 상응에서 잃을 바가 있다. 따라서 응이 없이 길할 수 있고 응이 없이 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역 뭐 다 지겠지만은 대개는 하여튼 이렇게 응관계를 눈여겨봐야 돼요. 응관계. 우리 저기 뭐야 육효점 같은 데서는 요 응관계를 많이 중시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잘 성사될까요? 만약 한다면은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응관계예요, 응관계. 우리가 매매점 같은 데서도 어때요? 나는 사고 싶지만은 상대방이 호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게 응이 서로 상생이 되느냐, 상극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공부할 때는 응이 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벽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시킨다고 하는데 그냥 전망 좋은 데다가 다 경치 좋은 데다가 딱 책상을 놓고 거기서 경치 보면서 공부하라고 하면 절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벽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시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 응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하시고, 또 이제 비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비는 이게 이웃비자예요. 이웃비자. 비는 이웃간을 말한다. 우리가 이 북녘북자는 사람이 서로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반할 배자로도 쓰여요. 근데 비자는 함께하는 뜻이죠. 함께.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웃비자는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함을 보이고 있다. 속담에 근주자적이요 근묵자적이라는 글처럼 세상과 관계하는 속에서 선악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이웃 사람, 또 이웃 마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을을 택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택이라고 하는 뜻을, 택은 택여라, 잘 가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같은 의무로 설명을 해요. 우리 여기 보면 논어의 2인편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논어 2인편에 이인이 위미하니, 여기서 이인은 마을의 풍속이 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을 풍속이 어진 것이 아름다우니, 택불처인이면 잘 가려서 인에 처하지 않는다면 언덕질이요 어찌 지혜로울 수 있으리요.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어지린 자, 요 인을 부여받고 태어나죠. 그죠? 근데 한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게 학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인을 잘 보존할 수 있느냐, 이게 학문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탐욕 속에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을 자꾸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면 요 인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요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아하, 이렇게 나가면은 인을 잃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인을 얻게 되는구나, 회복할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을 지키기 위한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 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갖다가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공부라고 하는 거, 우리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인문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안목을 넓힌다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 나 자신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것과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결국 이 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인이 위미하니 택불 처인이면 언덕질이요 어찌 지혜롭다 하리요. 결국 인을 지킬 수 있어야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비교에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근데 왜 이제 마을을 왜 중시하냐면 아니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가니까 자고 나니까 뭐 신발짝이 없어졌다는 둥, 에? 자고 나니까 무슨 뭐 자식이 애비를 때렸다는 둥 이런 마을에는 가면은 내 자식도 다 영향을 받잖아요. 저도 사실 저 무릉리에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처음부터 저는 교육 목적으로 그걸 찾아드리려고 했었지만은 딱 보니까 이 시골이 딱 보니까 대개 보면은 젊은 사람들 다 사회를 거의 고향을 떠나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사회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온 사람들이 주로 많아. 그런 사람들이. 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들이 노인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일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육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뭔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마을을 참 미풍양속, 아름다운 정말 젊은이가 노인을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풍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학자의 소임이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 마을로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을도 잘 택해야 되지만 사실 직업도 잘 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은 우리 맹자의글처럼 어떤 사람은 평생 직업이 창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창을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게 만들까? 늘 사람 죽이는 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패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방패를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장의사하고 무당하고는 어떻게 해보세요? 무당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돈 먼저 생각할까? 어쨌거나 무당은 푸닥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의사는 어떻게 해보세요? 장의사 많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떤 직업이든 사실 사회에 공헌할 바가 있어요.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똥 푸는 직업이라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화가 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개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는 못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기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비라는 뜻이에요. 비. 이게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2호짜리로 얘기한다면은 자, 우리가 대개 양효는 재질이 강하니까 예를 들어 이게 둔꾀예요. 둔꾀. 둔은 뭐냐면 이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네. 왜 어렵느냐? 이 둔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꾀와 외꾀가 잘 서로 사귀어야 돼요. 이 내꾀와 외꾀를 합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는 이 내꾀와 외꾀가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해야 이게 형통한 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꾀가. 그런데 여기 감중력꾀는 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구름에 불과해. 진꾀는 우레가 땅 속에 있어요. 이게 땅 위로 솟아가지고 우르르 소리 내서 비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귀어야 되는데 여기에 요 괴가 요렇게 돼버리면은 뇌, 수, 요건 해라고 해, 해. 풀해자. 네? 풀해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 땅속에 또 우레가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를 부르고 위에 있는 감괴가 여기는 아래로 내려왔네요. 비가 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꾀가 서로 사귄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세상이 풀어지는 거야. 꽁꽁 언 땅이 이제 해빙이 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꾀가 사귄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어려울 뚱이에요, 어려울 뚱.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자, 이제 효과가 있는 의미는 뭐냐? 여기는 각각의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초효자리에서 어려운 거고, 여기는 2효자리에서 어려운 거고, 여기는 3효자리, 4효자리, 5효자리에서 각각 어려운 상태, 어려운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 양효는 재질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또는 여기는 나만 어려움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이렇게 서로 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상을 위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자리로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음효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음효 같은 경우 여기는 스스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자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음효는 양을 따라서 양의 의지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뜻으로 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효는 오효와 응이 되고 있지, 옆에도 비가 되고 있어. 여기 이제 이웃하고 있는 걸 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 예, 음양으로 돼 있어야 이제 상비, 정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요. 늘 뭐 정응이다, 뭐 적응이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 이 용어들을 익숙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어디 양을 따라가고 싶어도 여기는 음도 안 되지, 양쪽이 음도 안 되지, 비도 안 되지, 또 여기는 음도 안 돼요. 음도 안 돼.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썼느냐? 증록 무라. 여기서 짐승을 쫓는데 여기가 산을 이게 괴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 간상년 산이에요. 산 아래에 채했으니까 산 기슭이라고 해요. 산 기슭에서 지금 짐승을 쫓고 있다. 그런데 몰입꾼이 없다라고 해요. 몰입꾼이 증록 무우라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양으로 잘 의되면 이게 몰입꾼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 음양으로 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몰입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유, 이부, 임중이니 오직 여기는 어떠냐? 여기 산 아래에 여기 진괴가 또 이게 초목이에요. 초목. 산속 지금 초목이 한 곳에 거기 처해서 요렇게 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사냥을 하는데 평지에서 짐승 사냥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지금 여기는 어떠냐? 산 기슭에 수목이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런 곳 속으로 들어간 격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잡기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요. 그러면 군자가 기밀을 보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지.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지금 더 잡기 어려운 상황이지. 에? 그러면 사람이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진작 그 기밀을 보고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떠냐? 음효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잡을 수 없는 능력이 잡지도 못할 사람이 생각만 크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냐? 야까지 거 2판 4판이다. 확률 50%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그냥 쫓아가는 게 지금. 군제, 기하야, 불려사니. 군자가 기밀을 보고 아 이제는 그쳐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구나. 이걸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감안을 해서 포기할 건 딱 포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게. 그래서 여기 흉하다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중, 정, 응, 비 이런 것들을 용어를 갖고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괴상을 또 이제 알아야 돼요. 괴상을. 예, 이 주역의 글들은 그냥 일반 뭐 문장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괴상을 갖고서 이 글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 정, 응, 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용어를 요걸 꼭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음에 여기 이제 승 얘기를 했는데 위에 있는 승자는 이을승. 이 승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효가 5효짜리 음효가 양효 아래에 있을 때는 이을승자예요.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볼까요? 여기는 초효가 여기 2효가 초효짜리 위에 있어요. 예, 여기 진괴가 이게 말인데 지금 음효가 말등에 올라탄 경우로 지금 얘기해요. 예. 음효가 양효 위에 올라탄 경우는 이게 탈승자를 써요. 이을승자가 아니고 탈승자로. 음효가 양효 아래에 있을 때는 이을승자를 쓰고 음효가 양효 위에 올라섰을 때는 탈승자를 씁니다. 대개 음효가 양효 위에 올라섰을 때는 상황이 순한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우리 중, 정, 응, 비 요 네 가지 용어는 확실하게 아시고 승, 요 글자도 각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그것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늘 궤는 64궤지만은 네 궤와 몇 궤를 정해서 아래를 하궤, 위에를 상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자리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랫사람, 여기는 윗사람, 여기는 백성 자리, 여기는 위정자들 자리로서 주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내궤, 외궤 이렇게도 얘기해요. 요건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내는 내 몸 안, 내 마음 안 자리로서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밖에 나가 일자리로서 얘기합니다. 또는 밖에 나가서 이제 도를 펼치는 자리, 벼슬 하는 자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 외궤, 내궤다, 상궤, 하궤다. 또는 여기는 내궤는 가만히 그치는 자리에서 고들정자 써요. 정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여기를 외궤를 회 이런 용어도 씁니다. 이런 용어. 그리고 요건 뭐냐면 가만히 있다는 뜻이고 요건 마음이 자꾸 발동하는데 과불급이 생기니까 자꾸 뉘우치는 게 생기고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 여기는 가만히 있는 자리, 안으로 덕을 쌓는 자리, 여기는 밖으로 일하는 자리, 움직이는 자리로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8궤 정의도에서 186쪽이에요. 자, 우선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술의 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궤 외궤인데 여기 진궤는 지금 요 양효 하나가 주장이 된다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양효를 중심으로 해서 요 양효가 지금 바른 자리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제 요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진궤 같은 경우는 이게 초효자리가 중심되는 자리죠. 주요예요. 여기는 양효가 지금 처음 자리 양자리에 있죠. 바른 자리를 얻은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진궤가 위에 있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효가 사효자리 음자리에 있게 되죠. 이 진궤는 위에 있으면 바르지 못한 자리예요. 내궤에 있어야 바른 자리가 돼요. 궤가. 예를 들어서 태궤다. 이 태궤는 내궤에 있을 때 바른 자리가 되겠어요? 외궤에 있을 때 바른 자리가 되겠어요? 외궤. 외궤예요, 이건. 내궤에서는 바르지 못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첨이나 하고 가문인설로 세상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주요가 되는 게 음효기 때문에. 음효인데 요 음효가 어때요? 여기는 1, 3 양자리의 음효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태궤는
내꾀에 있으면 바르지 못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외꾀에 있을 때 요 음효가 음자리에 있게 되니까 바른 자리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꾀다. 요 이꾀는 내꾀가 바른 자리죠. 그죠? 여기는 여기 오효자리에 있으니까 바르지 못한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라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어때요? 문명한 상을 얘기했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중화리교에도 보면은 여기는 밝고 문명한 상으로 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는 전쟁 갖고 얘기해요. 전쟁 갖고. 상이 그러니까. 예. 감중력계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외꾀에 있어야 바른 자리지. 그죠? 외꾀에 있어야 바른 자리예요. 이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에요. 이건 땅에서 흐르는 물이고, 이게 여기는 주로 험한 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는 육효가, 육효, 건곤괴와 팔괴가 다 정의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거 갖고서도 많이 이게 대강, 괴의 기중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기도 해요. 요걸.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것이 186쪽에 팔괴 정의도예요. 팔괴 정의도. 자, 다음에 이제 187쪽에 여러 가지 상을 취하는 법 해가지고 이제 착괴, 종괴, 변효, 중효, 요거 중요한 건데, 요건 여러분들 복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 시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